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른 날처럼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50분 또는 1시간 얘기하는 대신에 약간 좀 가벼운 주제들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댓글들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 문의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사실은 없는데 그래도 국제 정치를 조금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한 그 팁을 잠깐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뭐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 26살이라는 그 젊은 분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이 답을 써보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어느 한 분야를 아주 그 깊이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식을 두루두루 널리 이렇게 또 얻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전문 지식을 얻으려면은 그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이게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 젊은 친구들이 이 공부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여러 가지 종류 책을 막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100권을 읽으면은 상당한 수준의 그 지식인이 됩니다. 뭐 여러 분야를 다 알게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서로 다른 책을 100권을 읽는 것보다 비슷한 책 10권을 읽으면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국제 정치에 관련된 책 10권 비슷한 것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읽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이라는 것은 그 정확히 묘사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묘사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가급적이면은 언급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키가 크다. 키가 크다 그러면은 그거는 객관적이지 못해요. 주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cm 되는 사람이 보면은 160도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70 되는 사람이 보면 160은 작은 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학술적인 언급을 할 때는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저 사람은 돈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학술적인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은 키가 185cm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평균 키는 170cm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키가 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학술적인 언급이 되는 것이죠. 이건 다 알더라도 그렇게 말하면은 그 언급이 대단히 학술적으로 이제 더 맞는 언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고 있다.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자료를 최근에 내가 업데이트하면서 찾아본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평균 99달러 65센트를 쓰고 살았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일일 평균이 99달러 65센트다. 2016년 12월 연말 기준을 보니까 1달러가 1,200원 정도 됐습니다.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돈 기준으로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11만 9,580원을 쓰고 살았다. 그러면 11만 9,580원을 쓰면은 상당히 잘 사는 것이죠. 이거를 그냥 보면은 얼마나 잘 사는지가 답이 안 나오는데 뭐 4명이 사는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11만 9천 원, 그러니까 12만 원으로 치고 4명이 살면은 48만 원이죠, 하루에. 한 달이면은 1,300만 원도 넘습니다. 한 달에 1,300만 원도 넘게 쓰는 집이 미국의 딱 중간이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자인지가 딱 나오죠. 그래서 바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 학문적인 언급이고 학술적인 언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2016년도 미국 사람들이 99달러 65센트를 썼는데 미국보다 돈을 더 쓴 나라가 두 나라가 있더라고요. 한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는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이 세계 3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국력은 항상 또 중국하고 비교를 하죠. 요 말을 좀 더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 같은 해 2016년 중국 사람들은 하루에 5달러 2센트를 썼다. 중국의 14억인데 14억 중에서 7억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뭐 대략 계산해서 중국 사람의 하루 평균 5달러 2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6,024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11만 9천 원이 넘고 중국은 6천 원. 뭐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33달러 27센트 쓴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9,924원. 그래서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4만 원씩 쓰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비교를 해서 얘기하고 숫자를 갖다 대고 그 연도를 맞추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과학적인 언급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훨씬 미국 사람은 부유하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근거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월드뱅크 2017년에 나온 자료를 제가 지금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학술적인 언급을 하는 방법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히 대고 그리고 표준, 연도를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을 아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교수님이 항상 그럽니다. Theory and data. 그러니까 자료와 이론. 지금 내가 자료를 말했죠.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를 쓴다. 그리고 그러면 곱하기 365 하면 1년에 얼마를 쓴다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미국 인구대로 하면은 이제 미국 사람을 곱해 보니까 미국 사람이 쓴 돈, 소비한 돈이 미국 GDP의 한 70% 채 못 되고 60%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번 돈의 거의 한 3분의 1을 쓴다가 되죠. 중국은 아까 하루에 6천 원 정도밖에 안 쓴다고 그랬죠. 그거를 365로 곱하면은 1년 쓰는 거가 나오고 그거를 또 14억 5천만 원을 곱하면은 중국의 1년에 쓰는 거가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은 GDP의 3분의 1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3분의 1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버는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가가 얼마 버느냐 하는 비율 하고 그리고 얼마나 쓰느냐 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하는 그것을 따져봤을 때는 미국이 GDP,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GDP 대비보다 1인당 쓰는 것이 미국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론과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을 그냥 난사하게 알면은 바로 구슬이 서말이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꿰야 되는데 그 꿰는 것이 바로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은 이거는 이제 공부를 아무래도 또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꿰일 줄 아는 능력,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론은 그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 학자들이 만든 그런 논문이라든가 이런 책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론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그 이론이 있는 것은 바로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이래야지 그 우리가 말하는 언급이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 수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학문하는 대상을 자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측정을 할 수 없는 대상을 우리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의 외교 정책을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돈이 얼마나 많고 그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많고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고 땅덩어리가 얼마나 넘고 이런 것은 이제 다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정책이 좋고 전략이 좋은지 이런 거는 도무지 측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라는 학문은 사회과학이고 또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라든가 인간의 행동은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보다 공부가 사실 어렵습니다.
자연과학은 측정이 가능하죠. 우리가 몸무게, 속도 뭐 이런 건 다 측정이 되는데 자연현상은 그래도 자연현상조차도 측정을 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인간을 다루는 학문은 그래서 어렵다라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연과학에서는 실험을 해보면은 정확한 이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실험을 해보면 되는데 국제정치학 또는 정치학은 또 실험도 안 돼요. 실험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국가들은 어떻게 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졌을 때 전쟁으로 가더라.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이 안 나고 평화가 유지가 되었다. 이런 거를 역사를 보고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정치학의 실험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변수들을 통제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다만 역사책을 보고 비슷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문한다는 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러 어떻게 뭐 어느 학교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미국 대학을 가는 것이 좋다라고 뭐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그 힘이 센 나라고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미국의 국제 정치학이 다른 나라보다도 발전될 수 있는 요건이 좋습니다. 미국 학자들이 잘났다기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국제 정치학이 다른 나라보다 좀 압도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로 더 많이 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그랬습니다. No shortcut to the acquirement of any art. 그러니까 어떤 아트라는 거는 뭐 예술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우리가 문학 뭐 이런 하여간 학문입니다. 학문을 이루는데 숏컷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리고 집중해서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이제 뭐 이렇게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국민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 이 책을 좀 덜 읽는 편 같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저는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학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레린 릭시라는 미국의 한국 전문가입니다. 저 사람이 뭐 수십 년 동안 한국 문제를 전문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근무하는 기관이 미국의 이 콩그레셔널 리서치 서비스라고 CRS라고 그러는데 미국 국회의 도서관이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미국 국회 도서관이죠. 그 미국 국회 도서관의 콩그레셔널 리서치 서비스에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률안을 만들 때 그냥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보좌관들이 그 글을 써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 CRS에서 계속 뭐 북한의 핵무기가 몇 발이 있다, 뭐 중국은 얼마나 힘이 세다, 중국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고서를 쓰는데 이분이 CRS에서 북한 담당으로 수십 년을 있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 학회가 있어서 가거나 그러면은 드문드문 저분을 이제 만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전문가니까 벌써 한 10여 년도 넘었을 거예요. 한 20년 됐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나가지고 나는 당연히 한국말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쓴 북한 핵에 관한 책을 한 권 갖다 줬더니만은 이분이 상당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이걸 읽을 수가 없다. 자기는 한국말을 못 읽는다. 라고 하면서 좀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뭐 지금 그냥 꽂아두기라도 하라라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줬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농담을 하냐면은 이제 워싱턴에서는 평양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으면 전부 북한 전문가로 쳐준대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평양, 양을 앵이라고 있습니다. 평양 그러면서 자기가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평양이라고 정확히
발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뭐 그냥 농담이지만은 뭐 한번 이렇게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한국학이 수준이 올라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뭐 이런 저 사람들이 한국 문제를 전문하는데도 한국말을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한국말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그 미국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뭐 최근에는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거 다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또 내가 그 한 분 얼굴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탈북해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쭉 오랫동안 이제 활동가죠. 연구자라기보다도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미국을 갔다 왔답니다.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은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미국이 대화를 이제 금년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걸 제가 써놓은 겁니다. 저는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부터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이길 수 없다고 봤다.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하면 진다라고 봤다. 예를 들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나 여자죠.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은 죽자고 달려든다.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랍니다. 북한의 대남 대미 통일 전략은 누구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3대 세습 독재를 거쳐 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국가 전략이 한 사람이 60년, 70년을 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 북한에서 탈출한 그 외교관 한 분한테 북한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고유한 선생이에요. 그분이 아유 거기 외교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참 섬찟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놈한테 어떻게 당하겠느냐는 그 얘기를 김성민 이제 씨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습 독재를 거쳐서 쌓아온 것이다. 이 전략을 관철하지 못하면 죽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데 어떻게 그 대화를 해서 미국이 이기겠느냐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요번에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가서 자기가 놀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 대표는 백악관 방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왜 인상적이었다고 했냐면은 그는 그 백악관 갔을 때를 설명하며 저들은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담당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NSC,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이라고 있죠. 저들은 거기서 일하는 미국 사람들은 마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북한에 대해 공부한 사람들 같았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탈북자인 저보다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지금 미국 사람들 지금 그 외교 정책 같은 거 할 때 그냥 뭐 대충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여기서 할 수가 있죠. 그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마치 김일성 대학을 나온 사람들처럼 북한에 대해서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당분간 자기는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동안 쭉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화도 나고 분노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당분간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그 관계 특히 이제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전개되느냐를 보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죠. 저희들이 여러 번 방송했지만은 트럼프가 뭐 김정은한테 완패했다고 그러는 사람서부터 조금 두고 보자. 트럼프도 그 다 자신 나름대로 전략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6월 12일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이제 진전되는 걸 쭉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답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안 되고 있다는 건 미국이 북한이 이 정도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못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일치를 합니다. 지금 북한이 잘 안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이 그냥 그러다 말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그러다 말지 않을 거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다 만다면은 김정은이가 이기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말지 않을 거라면은 뭐 트럼프가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미국에 있는 미국 학자들이 한국 문제를 연구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그동안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 이 정도로 저도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내가 그랬죠. 워싱턴에서 평양이라고 정확히 발음하면은 북한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어제 조선일보에 수미 테리라는 여자 학자 닥터 수미 테리라고 돼 있습니다. 수미 테리니까 이제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답니다. 뉴욕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이 플래처 스쿨이라고 외교학 아주 전문 대학원인데 터프스 대학의 플래처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지금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라고 지금 워싱턴에도 있고 또 뭐 하와이도 있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한국 문제 담당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조선일보에 실론을 하나 기고를 했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의 제목은 김정은이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이유 3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서론을 보면은 금년 6월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자랑했지만 그 후 북한 비핵화에는 거의 진전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제 이 전망을 지금까지 상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 해체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반도 종전선언 같은 미국의 양보가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없애지는 않으면서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재미있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는 김정은이는 평양 시내 공공버스에 들어갈 좌석 커버 색깔까지 일일이 고르는 사람이다.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외형상 몸짓과 언어로만 보면 그는 따뜻하고 호감을 주는 지도자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도자의 유형 중에서 이 사람은 김정은이가 여우형 지도자 같아요. 여우형 지도자라는 거는 아는 게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따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지도자를 여우형 지도자가 있고 그 반대되는 사람을 두더지형 지도자라고 봅니다. 부르는데 여우형하고 두더지형인데 수미테리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은 김정은이는 여우형인 것 같아요. 평양 시내 공공버스에 들어갈 좌석 카바까지 고르니까 여우형인데 여우형의 문제점은 나가는 방향을 잘 모릅니다.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헷갈려요. 너무 아는 거가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헷갈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더지형은 자세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방향을 알아요. 일로 가야 된다를 압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세세한 내용을 잘하는 것보다는 나가야 될 방향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이간 대통령을 뭐 바보라고 그러는데 레이간 대통령이 두더지형 정치가의 전형입니다. 레이간 대통령은 이리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머리 좋은 보좌관들이 그리로 가는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자고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은 졸아도 되는 겁니다. 왜? 방향을 얘기를 해줬으니까. 근데 졸았다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뭐 회의하다 졸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부러 졸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방향은 자기가 정해줬으니까. 그런데 수미테리 박사의 분석을 보니까 김정은이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뭐 하자는 거야 하는 데 대해서
방향이 좀 헷갈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우형 지도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슈미테리 글을 보면은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 모든 것은 비핵화 문제에 관한 한 김정은의 내면 심리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 김정은이 지금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놓고 이제 슈미테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충분한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경제로 관심을 돌리겠다는 그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지금 세상 나가는 방향을 모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북한이 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것은 그 나라가 택한 제도가 틀렸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은 것이지 핵무기가 없고 미국과의 이 전쟁 위협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핵 억지력을 한 다음에 그러고 안심하고 경제 발전을 한다? 그거는 그 처방이 틀린 것이죠. 북한이 경제 발전을 못한 이유는 택한 제도가 발전이 될 수 없는 그런 거였다는 그거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서 손을 떼고 핵 개발과 결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핵무기로 무장한 강성한 경제 대국이면서 미국과 정상관계를 맺고 세계로부터 존중받는 북한이 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뜻은 그럴지 모르죠. 근데 여기서 그 뜻이 될 수 없는 거가 미국이 북한이 핵을 만들었고 돈까지 많은 나라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핵을 만드는 거, 가난하고 핵 만드는 것도 미국이 못 참는데 핵을 만든 북한이 부자가 된다? 이거는 지금 그 국제정치, 그러니까 김정은이 생각이 이 세계에 맞느냐는 그겁니다. 김정은은 실제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가 종전선언을 절실히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한꺼번에 3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은 효과적인 전략 카드라는 판단에서다.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는데 종전선언을 하고서 체제 안보를 확보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대가로 미군 철수가 되고 그리고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다. 요거는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수미테리 박사가 썼는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생각은 맞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미국이 해주지 않겠냐. 종전선언이 되면은 일단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국제법에는 없는 겁니다. 종전선언, 평화선언 같은 건 있어요. 평화협정 같은 건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역사상에 그런 예가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한국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안 한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전에 했는데 그동안에 제대로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던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에 그냥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 전쟁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끝낸다가 아니라 너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지 종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일으켰다에 대해서 지금 남한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북한은 결코 자기가 일으켰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미국은 너가 일으킨 거라고 그러는 것이죠. 침략자가 있고 전쟁 도발자가 있고 그래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웬만한 평화조약에 보면은 전쟁을 도발한 나라로부터 벌금을 받습니다. 또는 최소한도 사과를 받아요. 근데 이런 거 과정이 없이 종전선언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이제 문제고 그냥 선언인데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까가 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하면 군대를 줄일 수 있나요? 종전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미국은 종전선언보다 훨씬 센 거를 북한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여러 번 소개를 했지만은 2005년 9월 19일 날 미국이 북한한테 문서로 약속을 해준 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 또는 핵무기를 가지고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줬죠. 그런데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계속 만든 이유는 그 종이 쪼가리를 내가 어떻게 믿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선언해주면 믿겠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그 상황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그냥 뭐 두리뭉실 옛날 한 전쟁 다 잃어버려 누가 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그런 관계 없어 그냥 끝난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했다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평화가 도래되는 것도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는 우리가 바로 지난번 시간에 그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에 보면은 2019년 1년 동안 2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어떻게 미군 철수를 대북 제재 완화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을 다 없애면은 그러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핵을 없애고 핵을 없애지도 않고 핵을 가진 상태로 경제 발전까지 해서 강성한 경제 대국이 된다. 미국이 그렇게 그 세진 힘이 세진 그런 적성 국가를 허락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면 저것이 맞지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의 내심을 추정해 본다면 그는 지금 양보하지 않고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의 그 마음을 그렇게 분석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세상을 잘못 보는 것이죠. 북한은 더 이상 주기적인 핵미사일 발사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 요거는 수미테리 박사가 조금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타협할 유인 요인이 거의 없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 과거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당분간 신중한 처신만 하면 된다. 이것도 당분간 신중한 처신 해가지고서 끝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볼턴이라든가 또 폼페오라든가 트럼프가 지금 이제 하는 말들을 잘 보면은 우리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고 있는데 잘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그 경고성 언급이 쉬지 않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한반도 부근에 미국의 각종 전략 자산들이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그 뭐 네이비스 일부대 이거는 뭐 특공대 부대까지 지금 한반도에 와 있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다 알겠죠. 미국이 그 하나도 군사적인 그 목졸림을 풀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나는 여기서 보고서 이 친구가 뭐 자동 버스의 그 의자 카바 색깔까지 따지는 걸 보니까 큰 그림을 잘 못 읽는 친구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는 큰 그림은 실제 잘 맞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미테리 박사는 이렇게 썼어요. 지금 북한이 하나도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은 비밀기지에서 핵폭탄 연료 생산을 느리거나 신형 장거리 미사일 개발 같은 방법으로 핵미사일 수준을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런 북한의 활동이 사실이라면은 미북 관계의 진전에 급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면 당연히 걸리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히 급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6.12 이후에 우리가 좀 그 희망적으로 봤던 것은 다 파탄 나고 그런데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아니죠. 헛수고가 아니라 이제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작년에는 폭격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미국의 수많은 야당과 언론이 핵전쟁 하자는 소리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에 여전히 몰두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 미국 야당은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든다고 막 떠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도 그러고 있고 트럼프도 그렇다라고 확인하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된 것이다. 폭격에도 되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을 조금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것을 그냥 헛수고가 되고 헛수고가 된다면은 북한이 핵무장하고 경제 발전도 하고 정말 북한 말대로 강성 대국이 되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면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글을 읽을 때 이 분석이 뭐 상당히 수준 있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문을 제기해봐야 되는데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또 다른 전문가들이 한 얘기들을 한두 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미테리의 분석이 맞는 것이라면
다음의 분석 혹은 언급들이 틀리는 것이 될 거다. 수미테리와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하는 건 뭐냐? 트럼프가 8월 2일 날 이것도 우리가 소개를 했습니다. 김정은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병사들 이제 유품을 보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당신이 편지 보내줘서 고맙다. 이거는 뭔가가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이것이 전부 다 말이 안 돼야지 일단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 브룩스 대장이 아스펜 포럼에 가서 아스펜이라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콜로라도에 있는 아주 세미나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김정은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거는 그러면 틀리는 것이냐라고 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8월 11일 날 얘기했는데 폴 셀바 미국 공군 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합동참모본부 차장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을 언제 하고 아직 안 했냐면은 2017년 11월 28일 날 하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안 했죠. 지금 8월이니까 9개월째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비핵화하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실험 안 하는 것도 비핵화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셀바 대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기 때문에 아직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북한이 계속 실험을 해야지 미국까지 가는 그 기술을 확보한 거로 볼 수가 있는데 무려 9개월 동안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하는 것도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무엇을 안 하는 것도 하는 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잖아. 근데 그 미사일과 핵실험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비핵화를 하고 있는 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을 해야 됩니다. 사실 북한은 만약의 경우 지금 미사일 실험을 북한이 한다. 우리 2017년 동안 북한이 14번을 쐈다고 그랬죠. 지금 만약 8개월, 9개월 만에 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일 모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했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뭐 찬물 얻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그냥 매일 할 때 한 방 쏘는 거하고 지금 9개월 만에 한 방 쏘는 거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게 됐다. 그래서 요것만 하더라도 진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이런 그 신문을 인용하고 그런 것은 맨 처음에 그 국제 정치학을 어떻게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분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거의 하나의 그 사례 비슷하게 제가 한번 그 설명을 제 나름대로 해 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 참 그 분석이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저보고 그러면은 6.12 이후에 진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는 뭐 한 C 또는 D쯤 될 거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A를 기대했는데 북한은 아예 안 하는 것이 북한의 꿈이죠. 그런데 미국이 기대한 것만큼 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리고 북한이 자기가 원하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만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네거티브하지만은 50점 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0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새 그 많이 회자되는 제가 그 요것도 언젠가 그 방송을 하면서 한 4, 5분 정도 스쳐가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지금 중간 선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중간 선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다. 중간 선거가 급해서 그냥 대충 처리하고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간 선거가 뭐 금년에 11월 6일인가 그래요. 이렇게 다가왔는데 점차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그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선거는 이제 언제 하는 선거를 중간 선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미국은 2년마다 선거를 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원의원이 임기가 2년이에요. 그 2년마다 그냥 이 짝수의 해에 계속 이제 하원의원 선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금년 2018년. 근데 2016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죠.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으로 4년 후인 2020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있고 2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아닌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주지사 선거가 있는 그 해를 미드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선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간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있은 후에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최초의 이 대통령 선거가 1789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모든 선거를 다 이제 이 중간 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선거는 이제 중간 선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직 대통령이 이긴 적이 거의 없답니다. 현직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다. 조지 워싱턴마저도 졌다 이겁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는 뭐 공화당 민주당이 있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행정부에 찬성하는 의원들,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2년 후에 있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파를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 해의 다수보다는 2년 후에 중간 선거에서 다수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미국 현직 대통령이 앞서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 선거 2년 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2018년이 중간 선거고 2014년이 우리 지난번 중간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거는 2010년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2년이 또 중간 선거가 되죠. 하원의원은 다 뽑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원의원이 몇 명입니까? 100명이죠. 상원의원 임기는 6년입니다. 그래서 상원의원은 가보면 1반, 2반, 3반 해가지고 반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했는데 2018년에 상원의원의 3분의 1이 선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2012년에 당선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기가 끝나요. 그리고 2014년에 당선됐던 사람들이 또 뭐 33명, 34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2년 후에 선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2016년에 당선됐던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또 앞으로 6년 후에 그러니까 2016년에 당선됐던 사람은 지금부터 6년 후가 아니라 4년 후가 되겠죠. 2년은 지금 지났으니까. 그래서 상원의원의 3분의 1, 하원의원 전원을 이제 뽑는데 그때 상원 하원에서 현직 대통령의 정당이 이긴 적은 이제 미국 선거사상 민주당 공화당 제도가 거의 확립이 된 것이 1910년쯤 됩니다. 1910년 지난 다음에서부터는 민주공화당이 완전히 그냥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하는데 그 이후에 1910년 동안 10년서부터 2014년까지 중간 선거가 27번이 있었습니다. 그 27번이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상원 하원에서 다 이긴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27번 중에 한 번은 193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겼고 그리고 2002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상원 하원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변이 딱 2번 있었고 나머지 25번은 현직 대통령의 정당이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필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뭐 북한하고도 딜을 하고 뭐를 한다? 그거는 역사의 그 경험에 비춰 보면은 맞는 언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하원 질 겁니다. 상원 뭐 아슬아슬하게 뭐 지겠죠. 이제까지 경험을 보면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지사가 이제 50명이 주지사인데 이제 중간 선거에서 주지사 그러니까 2018년에 50명 중에서 34명을 뽑습니다. 34명. 그런데 미국의 주지사가 임기가 2년인 주가 버몬트하고 뉴햄프셔가 있습니다. 그 두 주. 그래서 매년 중간 선거 때 미국 주지사에 36명, 50명 중에서 36명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지사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36명 말고 14명은 대통령 뽑는 때 같이 뽑아요. 이제 그 선거하는 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보고서 이제 누가 이겼다 졌다가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투표 행태를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 미국 국민들이 가서 투표할 확률이 평균 50 내지 6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나가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 등록을 하고 그러고 와서 투표하는데 지난 한 60년 동안 평균을 보니까 선거 참여율이 대통령 선거일 경우에는 50 내지 60%다. 그리고 중간 선거는 40%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는 별로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투표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의 경우 대통령의 정당은 하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패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당내 반대파들이 그러니까 같은 당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면은 공화당이겠죠. 그리고 또 오바마는 민주당인데 오바마일 경우에 중간 선거에서 보니까 같은 민주당이라도 오바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통령을 심판하는 그 레퍼런덤이라는 말도 쓰는데 항상 기존의 대통령이 심지어는 자기 정당한테서도 이 배척을 받는 그런 결과로 이제 나왔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지난 27번 1910년부터 중간 선거 중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은 하원에서 보통 30명을 뺏깁니다. 평균 사원이 435명이죠. 435명을 뭐 그냥 대충 둘로 나누면은 이제 217명 정도, 218명 정도가 딱 반일 때 그런데 보통 대통령의 정당이 평균 30명 정도를 뺏기더라. 그리고 상원의원은 보통 이제 34명을 선거하는데 그러니까 33명 정도를 선거하는데 보통 대통령의 당이 4명 정도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4명 뺏기면은 그러면 남이 한 것만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원의원 30명 뺏기면은 남이 한 것만큼은 하는 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다 하는 거는 조금 그 미국 정치사의 경험해 봤을 때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제가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원과 하원이 대통령 정당에서 다 는 적은 딱 두 번, 1934년에 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2002년에 부시 대통령 딱 두 번이다. 그리고 지난 이제 요 도표 한번 보시면은 지난 162년 동안 상원은 민주당이 78년을 지배를 했고 공화당이 82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원에서는 조금 더 민주당보다 유리했어요. 그리고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86년 동안을 지배를 했고 공화당은 76년을 지배를 했다. 그러니까 상원은 공화당이 지배할 확률이 조금 높고 하원은 민주당이 지배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패턴을 보면은 1955년서부터 1995년까지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10번 있었는데 민주당이 40년 동안 내리 하원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 12년 동안은 또 공화당이 하원을 다 장악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있고 미국 보수가 이제 막 그 득세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1955년부터 1980년까지 상원도 26년 동안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1955년서부터 1980년까지 하원, 상원을 전부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면은 민주당 대통령하고 공화당 대통령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 확립된 것이 링컨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을 공화당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보죠. 근데 링컨이 16대고 지금 트럼프가 45대니까 그 사이에 공화당 대통령이 19명, 민주당 대통령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딱 반반씩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공화당 대통령이 7명, 민주당 대통령이 6명입니다. 트럼프까지 치면은 7명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빼고 2016년까지 보면은 공화당 6명, 민주당 6명, 그리고 1945년부터 이제 2016년까지가 72년인데 72년 동안에 백악관의 주인이 공화당인 적이 36년, 민주당인 적이 36년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앞서고 자시고 없습니다. 다만 요번에 73년 차에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죠. 다음번에 뭐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의 그 양당 제도는 거의 정확하게 국가를 반으로 이제 통치하는데 딱 반반씩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는데 지금 현재 미국 국회에 상원의원 중에 공화당이 51명, 민주당이 47명, 그리고 무당파가 2명입니다. 그래서 51, 47, 2 해서 이제 10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원을 보면은 하원은 435명인데 공화당이 236명, 민주당이 193명.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한 40명, 40여 명 더 많죠. 43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공석이 6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금년 11월 달에 이 435명은 다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상원의원 100명 중에서는 35명을 새로 뽑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를 보는데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숫자 가지고 이제 미국 그 정치를 보는 책인데 2018년에 중간 선거에서 블루 웨이브, 푸른 파도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매일 얘기하면서 레드 웨이브라고 그럽니다. 붉은 파도. 그러니까 공화당이 그냥 압승을 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뭐 그럴 가능성보다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압승을 하려면 파도를 쳐야 되죠. 블루 웨이브, 파란 파도. 그러니까 블루는 민주당입니다. 레드는 공화당이고, 이제 이 선거 전문가가 민주당이 블루 웨이브를 일으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기긴 이기는데 압도적으로 이기진 못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서는 지금까지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현직이 다시 당선될 확률이 85%랍니다. 현직이 다시 당선될 확률. 그래서 현직이 당선될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화당 중에서도 굴러온 돌입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해요. 그래서 뭐 어디서 굴러온 돌이 있는 돌을 쫓아낸다라고 이제 화가 나는데, 지금 1년 반 지나는 사이에 그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한테 부시가 더 좋냐? 부시는 뭡니까? 공화당의 상징입니다. 트럼프가 더 괜찮으냐 그랬는데 트럼프가 좋다가 62%, 부시가 좋다가 24%. 그래서 트럼프가 공화당을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 통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선거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도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거니와 외교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북한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훨씬 더 공화당이 유리하다. 그거는 아니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제입니다. 국민들의 주머니가 그동안에 두둑해졌냐 또는 주머니가 얇아졌냐지. 미국이 북한핵 문제를 해결했대, 이란 문제를 해결했대. 그거는 대통령 선거조차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미국 선거의 승패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의해서 판가름된다가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돼가지고 경제가 상당히 좋다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도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지역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결정타를 날리는 요인도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8월 19일 날 미국의 그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일보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뉴스들을 여기다 이제 다른 데서 나온 뉴스를 갖다 싣습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떴는데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석유를 아껴 써야 할 경제적 이유가 없어졌다.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를 뭐 평생 그렇게 살고 있죠. 에너지를 아껴 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미국 정부가 US says conserving oil is no longer an economic imperative. 석유를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게 되었다. 우리가 그 전기를 맘 놓고 킬 수 있다. 전기값이 워낙 싸서. 그렇다 치면 투표할 때 이 정당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아지죠. 바로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드릴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내가 하원 의원은 아마도 민주당이 이길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공화당이 200수십 명이고 민주당이 190몇 명이니까 한 30명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한 30명 더 많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원의원이 지금 클래스 1 그래서 이 사람들은 2012년에 당선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재수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금년에 선거를 나가는 사람이 9명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24명이 선거를 나갑니다. 그리고 무당파가 2명. 그래서 금년에 2018년에 35명을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원 중에서 지금 이제 결과가 안 나왔다 치고 공화당원 의원이 다 떨어진다 치면은 상원의원 중에 42명이 공화당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왜? 선거 안 하는 사람들이 42명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만약 나온 사람이 다 떨어졌다 치면은 23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42명이라는 숫자가 뭐가 중요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탄핵당한다고 그러죠. 탄핵당하려면은 상원의원 67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67명. 그러니까 33명만 가지고 있어도 탄핵은 안 당해요. 그런데 미국은 공화당은 지금 요번에 중간선거에 나가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다 떨어진다 치더라도 42명이 남아있다. 33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당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공화당 상원의원이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탄핵시키기. 그래서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인데 그 2014년에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9명이 이번에 이제 선거에 나갑니다. 민주당은 23명이 나가는데 그 클래스 2 2014년에 당선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제 비어가지고 24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무당파 2명. 그래서 총 35명이 나가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35명을 다 이겨버리면은 그러면 42대 58이 돼요. 그래서 탄핵을 못 합니다. 트럼프를 탄핵하려면 33대 67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상원을 다 이겨도 탄핵을 못 한다. 그런데 엊그제 나온 그 판세를 보니까 공화당 우세가 7입니다. 민주당 우세가 23입니다. 그리고 백중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게 5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우세 7 가져가고 백중세 다 진다 하면은 그러면은 49대 5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1대 49로 지금 공화당이 앞서는데 이거 뭐 한두 명 차이 나는 거 가지고 대세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전에는 저 트럼프가 만약 이번에 선거에서 지면은 탄핵당할지 몰라.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죠. 탄핵 거의 되지 않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에 해당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탄핵 사유가 100% 명백하지 않는 한 이 정도 정족수를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한데 지금 탄핵을 시킨다는 민주당이 트럼프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매일 얘기하는 거가 러시아하고 선거하는 과정에서 협잡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트럼프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협잡했을 때가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텐데 오바마 대통령의 중앙정보국장은 뭐하고 있었느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관해서 지금 트럼프가 뭐 했다 그러는데 그 최근에 여러분 책 보여드릴게요. 더 러시아 혹스라는 책이 나왔는데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반칙을 저질렀다는 것이 전부 가짜다는 얘기입니다. 사기다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것은 100%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논쟁거리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논쟁거리를 가지고서 옛날에 이 닉슨 대통령이 거의 탄핵 당할 뻔한 것은 그는 논쟁거리가 아니었죠. 그거는 너무나도 증거가 뚜렷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증거가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그 증거라고 제시했던 그것들이 민주당이 만든 거라는 그런 설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가 탄핵당할까 봐 목숨을 걸고 중간선거를 뛰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이기면 좋죠. 이기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가 지난번에 당선된 것 이후에 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요번에 국회에서 다 이긴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북한도 만났고 그래서 모두하고는 좀 그런 분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 역사를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자료를 몇 개 갖고 왔는데 1910년부터 그때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이 공화당인데 하원에서 57석을 잃습니다. 57석을 잃으면 뭐 이거 완전히 대패죠, 대패. 그 다음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정말 그 이름이 빛나는 윌슨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대통령인데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당선, 이제 1912년에 당선됐죠. 그리고 1914년에 중간선거를 했는데 민주당 표가 60표가 날아갑니다. 하원에 60석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 윌슨 대통령조차도 60석을 잃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패배인 그 워런 하딩이라는 공화당 대통령이 있을 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에서 77명을 잃었다. 이런 그 아주 황당한 숫자가 나오고요. 린든 존스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경우 47명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1934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첫 번째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9명 이겼고 상원에서도 9명을 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역사의 아주 최대의 이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변은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자체가 정말 그 애매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는 선거 끝나는 날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박빙이라.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 끝난 지 한 달도 지난 다음에 부시가 이긴 것이다. 그래서 뭐 그땐 야단이 났었죠. 그런 그 형편없는 대통령, 아주 간신히 대통령을 당선된 부시 대통령이 첫 번째 중간선거 2002년에서 하원에서 8명을 더 얻었고 그리고 상원의원 2명을 더 얻었다. 역사의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미국 민주당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칩니다. 이제 공화당 쪽 사람들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치고 민주당은 오바마가 트럼프랑은 본질적으로 상대가 안 되게 우수한 대통령이라고 치죠. 예, 오바마의 첫 번째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원 63명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은 6명이 줄어들고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번 했으니까 그래서 2014년 그러니까 우리 중간선거의 마지막 제일 가까운 중간선거죠. 2014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원 13명을 잃었고 상원의원 9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다는 대통령들도 하원에서는 그냥 평균 30명 이상씩 잃는다. 요번에도 트럼프가 30명 잃으면은 딱 남이 하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 나라의 그 선거에 그 관심을 가지는데 이거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조금 좀 실제를 과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그 뉴스를 하나 보다 보니까 오늘 신문에 그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중국이 17만 명을 파병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뒤에 물음표를 했어요. 무슨 소린가 하고서 바로 며칠 전에 한 일주일도 안 됩니다. 이게 인쇄할 수 있게 우리가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가 이제 미국이 간행을 했는데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중국이 이제 군사력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육군을 줄이고 있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 다른 해군 공군을 이제 늘리고 있죠. 그 장비를 종구를 하고 그런데 북한하고 붙어 있는 것이 이제 북방군구라고 있는데 북방군구의 육군력이 17만이다라고 나온 걸 보고 한국에서 전쟁 나면 중국군이 17만 명이 온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그런 거는 조금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17만 명이 만약 온다면 17만 명이 오지 않겠죠? 더 많이 오겠죠. 근데 중국의 한국하고 북한하고 붙어 있는 지역에 거기에 접하고 있는 중국의 군구가 옛날에는 7개였었는데 2015년부터는 5개로 줄었습니다. 5개로 줄었는데 거기에 육군 숫자가 17만 명이라고 난 요 자료를 보고 한국 전쟁이 나면 17만 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성급한 분석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 자료도 그 중국 군사력 보고서도 다음 시간이든지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